바로 화면 공유해서 발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몇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김다름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김다름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개받은 감사합니다. 김다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했던 원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박 동원 관련된 법 체계가 약간의 좀 흠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가 파트 하나로 들어갔었던 건데 그걸 좀 좋게 봐주셔서 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시 선박 동원 능력 확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활용 체계 개선 방안이고요. 목차는 서론, 선박 동원 능력의 구조적 문제, 승선근무 예비역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안보선대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개선 방안,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시 동원 체계를 총력전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박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동원령이 선포되면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민간 선박은 전시 군수물자, 병력, 연료 등을 운송하는 아주 큰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라고 하는 물건은 숙련된 조작 인력이 없으면은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선박의 동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과 인력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 법 체계는 이 선박의 확보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력 확보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시 운영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은 동원 자원을 인력 자원하고 물적 자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방 동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보면 선박 동원은 이 물적 자원인 물자 동원 아래 다시 수송 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 동원을 할 때 선박 조작 인력을 동시 동원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조작 인력을 동시에 동원한다. 선박 동원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 자원의 성격이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지 인력 자원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동원 선박에 타고 있는 조작 인력의 좀 현실을 보면 내양선이나 어선의 경우에 60세 이상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고요. 그리고 내양선 14%, 연근의 어선은 80% 이상이 외국인을 승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원을 하더라도 조작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조작 인력을 인력 자원으로 해석하게 되면 선박 조작 인력은 당연히 면허를 가진 기술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기술 인력은 연령 제한이 60세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60세를 초과하는 인력이 조작 중인 선박은 동원이 불가능하고요. 동원을 하더라도 조종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를 물적 자원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미 지금 외국인이 과포화 상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들은 동원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선원을 활용하더라도 작전 운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오고 가고 지시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운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전략적인 병역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계 교육기관의 졸업생으로 면허를 해기 면허, 그러니까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3년 동안 상선에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일종의 대체 복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복무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은 선박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원할 수는 없고요.
복무 종료 후에 예비군에 편성이 되면 그들이 어떤 조종했던 특성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 2019년 이전까지 이들이 육군의 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비군에 편성이 돼서 육군 예비군하고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19년 이후에는 해군에서 승선근무 예비역 출신 병력 자원을 따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자, 법적으로 봤을 때 이들을 전시에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병역법 83조에 따라서 40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40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잠시만요. 네. 40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0세 이하로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승선을 시키면서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자원으로 양성을 했는데 이들을 동원에는 활용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박 동원의 능력의 구조적 문제인데요. 비상대비법 2조에 보면 인력 자원에 대해서 중점 관리업체 종사자 그리고 기술 자격 소지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기술 자격 소지자. 그러니까 해기 면허를 가진 인력은 기술 자격 소지자로 분류가 될 텐데 이들이 60세로 한정되어 있다. 연령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동원 업무 훈령에 보면 선박은 수송 동원에 해당하는데 조작 인력이 동시 동원되게 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격이 물자 동원에 부수된 자원인지 아니면 인력 자원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 인력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인력은 동원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자 동원으로 해석하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동원의 두 가지 선박의 두 가지 트랙이 국가 필수 선박하고 내양선, 연근해 어선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대비법 또는 뭐 해운항만 기능유지법 이런 데 보면 국가 필수 선박에 대한 언급하고 성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외항선입니다. 500톤 이상의 외항선이고 여기에 승선근무 예비역이 3년 동안 복무하는 과정 동안 승선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전술적인 국면에서 동원되는 내항선과 연근해어선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필수 선박의 경우에는 전시 국내 물자 전반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셧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어떤 선박들이고 이들이 전시에 동원되더라도 계속 그들의 무역 관련된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군에서 원하는 어떤 선박의 사용은 전술적인 국면에서 좀 활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군이 당장 급한 것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어떤 무리다. 그랬을 때 여객선, 화물선, 국내선입니다. 내양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어선들을 동원을 해서 이 옆에 보이는 요 용도, 그러니까 상륙전을 할 때 상륙군을 수송하거나 뭐 물자를 전투 지역으로 이송시키거나 거기 있는 인력을 뒤로 철수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해군은. 근데 국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국가필수선박이라는 것이 승선근무 예비역을 키운 이유가 우리가 비상사태 시에 물자가 원활하게 유동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하고 약간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제 우리나라의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의 인력 사정이 60세를 초과한 조작 인력이 대부분이고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선박들을 동원했을 때 조작할 수가 없는 사태에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가능 인력의 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방안은 승선근무 예비역 자원이 들을 복무가 종료한 시점부터 이런 동원 선박에 대체 투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가장 큰 어떤 해결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제를 잡고 이 주제 발표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바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기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해기면허는 한정면허제, 그러니까 선종별로 내가 전공한 선박이 있는 것처럼 내가 탔던 선박만 조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외항선 큰 선박을 조종했던 해기사들이 이런 소형 선박이나 국내 내항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선박들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또 숙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원 선박이란 그러니까 우리 해군에서 원하는 전술적인 국면에서 필요한 동원 선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 선종을 조종할 수 있는 준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그 병역 제도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병역에 실제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승선을 하면 전역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어, 병역을 수행하는 친구들이 3년을 다 채우지 않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필수 선박 또는 외항 상선 그러니까 국내 해운 회사의 외항 상선 또는 해외 해운 회사의 외항 상선 이렇게 근무를 하면 병역을 종료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들이 외항 상선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장소에 동원하는 것이 이 3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선근무 예비역을 해군에서 활용하려면 이들이 무조건 복무 종료한 이후에 예비군으로 전환되었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이전에는 이들이 지역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서 육군의 일반 전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군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2019년 이후에는 해군 본부에서 목록을 이렇게 목록 자료화해서 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들을 해상 작전이나 해상 수송과 관련된 편제 또는 훈련 체계 이쪽에 투입하기 위한 지금 근본적인 체계들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대비법이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이 두 법률에 명시된 승선근무예비라는 전략적인 자원이 복무 종료 후에 실제로 우리 해군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역법에 의해서도 장교 부사관을 편입시킬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승선무 예비역의 상선으로 가기 전에 받는 훈련이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교육을 새로 또 해서 장교 부사관을 또 인간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좀 찾아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많은 선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선대 제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MSP, VISA, TSP, NDRF, RRF 이런 다양한 안보 선대 제도.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선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발의된 힙스포 아메리카 액트에서
제시된 SCF 전략 상선대가 추가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시폰 아메리카 액트가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 안보선대 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VISA 프로그램의 뭐 75% 이상이 MSP 소속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 해사청이 미 국방부랑 수송사령부랑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원 관련해서 가장 좀 시급한 것이 이 수송사령부와 같은 이런 예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렇게 국방부 해사청 수송사령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선대 제도, 동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대 지원을 위한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MSP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국가 필수 선박과 가장 유사한 제도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지만 60척, 우리나라는 88척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60척을 운영하고 이 60척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해운 안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60척에 대한 조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400명의 해기사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계획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 해에 2,400명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2,400명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MSP 소속 선박은 회계사 전원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부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는 MSP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런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NDRF는 이 미국 상선 매매법에 따라서 설립된 프로그램인데 그 미국 정부가 상선을 구매한 겁니다. 구매해서 휴지 상태, 그러니까 쉬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선박 상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박은 예비 보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전시나 비상시 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선박을 활성화시켜서 그 해당 요소에 투입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24년 기준에 91척의 선박이 유지 중입니다. 자, 다음 이 RRF는 그 NDRF 하위에 특화된 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NDRF는 휴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 중에서도 좀 준비를 더 많이 시켜서 고준비 태세인 선박 그룹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바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동원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로로선 이건 이제 차량을 운반하는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로선 48척이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들 선박은 주로 병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주로 상륙 작전이죠. 상륙 작전이나 어떤 병참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ISA는 이전 이제 강제적 형태는 아니지만 어 이거 유인책이죠. 선박들이 이런 안보선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국방부가 어떤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건수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들에 먼저 우선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을 운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운임의 형태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선박은 거의 대부분 미국 쪽 상선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 중 75% 이상이 MSP 선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좀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이다 보니 선박이나 함정은 그냥 일반적인 상선보다 좀 유류를 많이 소모합니다. 엔진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탱커를 위주로 한 특화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TSP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설치돼서 운영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척 가지고 있고요.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선정 10년 이하의 23만 배럴 이상의 선박으로 계속 10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동원 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적인 부분,
유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TSP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있다. 이 TSP 프로그램은 MSP와 동의를 하고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획 중인 이 전략상선대가 사실상 만약에 이게 운영된다고 하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규모적으로 봤을 때 최대 250척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MSP와 TSP 합쳐도 70척의 선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떤 동원의 효과를 누리고 나머지는 이제 NDRF로 해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회사 산업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뭔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상선대 규모도 늘렸고 이들에 대해서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계획으로 플랫폼을 확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끌어오겠다 이런 어떤 느낌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SCF가 만약에 운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안보선대 제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략상선대, 그러니까 원하는 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 미국의 승선하는 선원을 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선사관학교에서는 이 상선에서 근무하는 것과 해군에서 요구하는 거를 동시에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4년 동안 협약에 따른 해기 면허 교육에 더해서 해군 교육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상선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유일한 어떤 병역의 그 복무죠. 병역 복무를 어떤 상선에 승선한 걸로만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해기사로 상선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해양 과학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해군 현역 장교로 근무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해양대기청이나 뭐 안보위과 관련된 연방 정부 내 회사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전부 이 5년의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냥 상선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8년간 해군 예비역을 복무해야 하는데 이 해군 예비역으로 미국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예비군의 형태로 뭐 훈련 갈 때마다 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훈련한 이런 게 아니고요. 해군 예비역에 복무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군 예비역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관련된 해군에서 필요한 다양한 예비역 프로그램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송사령부에 선박을 관리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복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인과 거의 동일하게 복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들 생산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회사 산업 관련된 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MSP와 TSP 참여 선박은 이 상선사관학교 생도들을 매 항차마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기관에서 나온 승선 인력보다는 좀 더 숙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제도를 봤을 때 상당히 그 동원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도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뭐가 안 되면 이걸로 쓰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리던던시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운영할 수 있는 회계사의 확보 또한 굉장히 유인책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상선사관학교, 우리나라의 해양대학교와 같은 상선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더 오랜 기간 동안 5년,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 산업 관련된 곳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더 친숙도와
유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개선 방안은 뭐였냐면 일단 조작 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개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들을 기술 인력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이 동원 연령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연령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중소 해운업체와 선원 공급업체를 관리 대상 업체로 추가하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동원을 할 수 있는 약간 연령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개선 방안을 해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단기적으로는 인력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 작전 운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베스트는 승선근무 예비역이 복무 종료 후에 선박 동원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어떻게 좀 대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해서 승선근무 예비역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봤을 때 하층 이들을 따로 이렇게 해군의 예비역 중에서도 어, 어떤 뭐랄까 유대감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뭐 어떤 군으로 묶어서 수송 예비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요. 실제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데 동원 훈련을 할 때 동원되는 선박에 배치를 해서 1대1 매칭을 한다든지 또는 2대1, 3대1 매칭을 해서 이렇게 조정 훈련을 한다든지 이걸 실제 발표했을 때 당시에는 플로우에서 시뮬레이터 가지고 해양대학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런 소형 선박의 조정 훈련을 시키면 훨씬 더 자원이 절약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런 권고를 받았었는데 물론 동의하고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 또는 뭐 어떤 실제 배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숙달시켜서 이들을 대체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가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투 지원함이나 보조 선박들을 전부 민영화를 시켜서 이들을 해군의 예비역이나 실제로 해군에서 복무를 종료해서 나간 해군 예비역이나 이런 승선근무 예비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들 함정을 운용을 시켜서 미국과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되면 해군에서도 지금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선박 함정의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승선근무 예비역이나 뭐 해군 예비역들에 대한 인력 활용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윈윈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 세 번째 이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는 이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해수경무청 해군 간의 어떤 진짜 치밀한 조직적인 협업을 통해서 승선무 예비역의 좀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시에 선박을 동원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시 선박 동원이라는 것은 사실 해상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박 동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보가 매우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조작 인력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조작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승선근무 예비역을 활용하든 안 하든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미국도 기존의 플랫폼, 그러니까 선박 동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굉장히 늘려놓고 여기에 유인을 느끼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를 이제 뒤이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동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SCF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회사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자원을 투입 많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에다 매력을 느끼고 이런 회사 산업 또는 해양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양선과 연근의 어선의 고령화와 외국인 선업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승선무 예비역 자원의 복무 종료 시점부터
활용하는 방안을 좀 빠르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 인력의 지휘부터 시작해서 승소근무 예비역의 어떤 법적인 구조적 문제들, 복무 종료의 활용 방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해군의 어떤 함정의 분리, 전투 보조함들의 민영화 이런 것들이나 전투함의 피로도 감소 이런 것들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동원이라든지 전시 우리 해양 안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다름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좀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김종태 그 회장님 질의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예, 김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됩니까? 지금 좀 끊겨서 들립니다. 예, 정말 그냥 일반 육상 육군 같은 경우에 네, 네. 민방위 또 국가의 선시도요 60까지 동원한다는 이 얘기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데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육군에서 그 민방위를 국가가 선박의 운용 인력이기 때문에 60까지 국가가 동원이 가능하다는 이 논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1차 질문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엄청 끊겨가지고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달됐습니까? 간략하게 죄송하지만 요그 이제 이 그 자료는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걸 요점은 뭐냐면은 육군 예비군이 끝나고 나면 민방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민방위로. 그런 다른 산업에서 민방위 요원들이 국가에서 강제이 가능하냐?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박의 운용 인력은 60까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다 하고 이게 상황이 어떤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린 자료에는 선박 동원에 한정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다른 중장비라든지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60세까지 동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의 개념이 이제 또 여기서 2차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래 나는 그러면은 선박에 타고 있을 때는 동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선박에서 내려 있는 사람도 동원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박을 등록할 때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목록까지 다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과 예비원으로 구성된 선원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목록이 그 성선원과 예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별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성선근무 이제 그러니까 동원 선박이라는 게 뭐 어떤 회사가 배가 100척이 있는데 그 100척에서 동원 선박은 한 20척이다.
나머지 80척은 국가 동원 체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외에 어떤 국가에서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20척에 성선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이상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선원들이 유튜브에 이제 성선 근무 옆에 있는 예비역 그 같으면은 참치 진짜 국회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또 한번 해보죠. 예비군이기 때문에 동원이 가능하겠지만은, 나 하선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구인할 수 있냐는 얘기죠. 만약에 가능하겠습니까? 선박을 하선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희가 지금 동원을 할 때 그 선박 그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원하고자 하는 선박의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리스트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선박의 동시 동원되는 조작 인력까지 제가 리스트화 되어 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 지금 타고 있는 선원이 나 내릴 거야, 안 갈 거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들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는데,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그렇다 그러면은 성선근무 예비역의 인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선근무 예비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어디라고 봤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성선근무 예비역 근무기간 3년에다가 예비군 8년을 더하면 11년입니다. 네. 그러면 11년 세월 동안에 성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결국 앞으로 동원선박을 운영하는데 성기관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없을 것이다 한다는 얘기죠. 음, 그렇다 그러면은 옛날과 어떤 같은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그 보면은 위관급이 42세고 연관급은 거의 50세가 나이로 예비군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제도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러려 그러면 국가에서 뭔가 색다른 지원을 좀 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 질문할 시간이 때문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던 것 같아서 언제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하고 차 한잔 한번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로 전시의 승성근무 예비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0세 이하인 경우에 장교 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 딱 요거 근거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기관장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승성문이 3년 지나고 나서 상선을 계속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 승승문 예비역 3년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자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병역법상 40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 승승무 예비역에서도 40세 이하만 장교 분사관 편입할 수 있고 그것도 해군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쳐내고 차포 뛰면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맞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군에서 이런 군수 지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영화시켜서 예비역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예, 네. 이 시간이 이제 8시까지는 그 저희들 진행해도 되는 시간인데 아까 이제 11년이란 그 세월이 계속 성선을 하더라도 그때 성기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나이로 이게 변화되는 그런 그 제도로 ROTC를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승선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기관장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비군이 돼 있더라도. 그래서 네, 네, 네. 국가에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현재 성선근무 예비역보다는 ROTC 제도 부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의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저는 그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ROTC를 부활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해양대학교, 양해양대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신입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 대학들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 지금 신입생들이 해양대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대체 복무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나 군대에 가지 않고도 배만 타서 그리고 배에 타는데 실제로 다른 육상에서 일하는 어떤 직종보다 초 초임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병역도 해결하고 이런 두 가지의 유인책이 실제로 신입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만약에 ROTC 대회를 부활해서 무조건 너의 ROTC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만약에 신입생이 줄어들면 사실은 아예 인력이 시작부터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ROTC 부활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김 교수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네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3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해군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성성근무 예비역이란 제도의 수명이 제가 봐서는 효과성이 많이 반감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이 우리가 제4군을 양성해 가는데 국가에 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꼭 제가 ROTC 제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유사한데요. 승선거무 예비역이라는 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해양대
학비가 없어지면 됩니다. 해양대 학비가 없어지면 해사대학의 유입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해공 사관학교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경쟁률이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학 종합 교육을 시키면서도 학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막 인권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훈련의 강도는 좀 낮아지고 있고, 해양대학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내가 내 돈을 내고 가는데 맞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의 괴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해양대학교가 사관학교처럼 전액 무료로 4년을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연결되는 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인력의 어떤 수급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해군사관학교나 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들은 이미 엄청 지원자가 많아서 이 쳐내기에 바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부적 부분 동의합니다. 네, 네, 김인영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룸에 보이지를 않으시는 것 같으셔서 다른 분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김인영 교수님이 외부에서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을 계속 여기서 잡고 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8시부터 이 다른 강의를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잠깐 뭐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은 김 교수님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산에 오실 때 저 부산역 바로 옆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꼭 들르셔서 안정욱 부회장님하고 같이 셋이 차 한잔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